네, 먼저 공통적인 좀 질문인데요. 좀 첫 번째 질문에 좀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 대학 시절에 가장 재밌었다고 느꼈던 전공 과목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그 과목이 현재 그 진로를 선택하는데 아니면은 현업자가 되신 후에도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시다는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상호 연구원님부터. 네, 저는 이제 그 전기컴퓨터공학부를 졸업을 했는데요. 제 학부 때 어, 저희 과에서 되게 악명 높은 과목이 있어요. 그 디지털 시스템 설계라고 해가지고 어,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뭐 CPU부터 해가지고 CPU를 만드는 이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려면은 뭐 CPU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그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들을 다 구현을 직접 하면서 나중에는 어셈블리어로 그 CPU에서 돌아가는 또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까지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게 2학년 과목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2학년이니까 3학년 과목이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려면은 말도 안 되는 공부를 같이 해야 되고 프로젝트 난이도도 말도 안 되게 높아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악명 높은 과목이고 그랬었는데 네. 그 이제 같이 이제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거를 팀으로 이렇게 여러 명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 친구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평범한 뭐 프로젝트들을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거를 구현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뭐 그 어셈블리어로 이렇게 갤러그 게임 같은 걸 막 짠다던가 뭐 그걸로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막 만든다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런 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또 많이 뭐 좌절도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뭐 그렇게 좀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과정이 참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 분야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지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태영 수원님께서는. 저는 뭐 제 친구들하고 비교해 볼 때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제 친구들은 학점 관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점을 잘 주는 교수는 누구, 그리고 족보를 구하거나 막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제 벤처를 갔었고 그 친구들은 다 대기업을 갔었죠.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얘는 하나씩 성장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계속 그 기업에 계속 10년 동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10몇 년간을. 그래서 저는 그때 학창 시절 되게 재밌던 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걸 그냥 했어요. 그냥 제가 듣고 싶은 뭐 솔직히 뭐 IT도 있었고 뭐 데이터 구조도 듣기도 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학점이 높았지만 안 좋아하는 거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삶이었죠. 그 대학교 시절에 어떻게 보면. 근데 좋아하는 것들을 찾다 보면 거기에 뭐 열정을 쏠 수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인생을 돌이켜 보면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T라고 해서 IT만 듣진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나리오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짜보고 같이 연출도 해보고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뭐 철학도 좀 들어보고 뭐 오히려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은 요즘 대학생들은 너무 틀에 얽매이고 너무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삶을 산다고 치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숨 막혀서. 어떻게 보면 정말 스펙에 뭐예요 있고 뭐 요즘 뉴스만 봐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고생하고 있고 이미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거기에 더 뭔가 숨쉴 곳이라든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이 그냥 판이 박힌 삶을 산다면 나중에도 내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는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가 있었는데 족구왕이라는 영화였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걔가 대사를 이렇게 쳐요. 뭐냐면 걔가 이제 자기는 이제 복학을 족구를 하잖아요. 남들은 족구하지 말라는데.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고 싶고 나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인생을 돌이켜봐서 공무원 시험을 많이 한다면은 넌 진짜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고 정말 나중에도 후회할 거 인생을 산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그런 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는 일 하시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지금 저도 되게 자기가 듣듯이 저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 국비 양성 과정인가
6개월 그걸 갔었어요. 뭐 30만 원씩 받으면서 다니는 거.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과거가 돼서 그런가? 근데 뭐냐면은 친구들은 다 대기업 간다고 했어요. 자괴감도 들겠죠. 아 근데 저는 학점도 2.98입니다. 3.0도 안 돼요. 그죠? 되게 이상하죠. 좀 노멀한 케이스는 아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인생은 길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뭐 그때 제가 좀 서운했던 거도 뭐예요. 이게 대기업 취직하면 한턱 쏠 줄 알았더니 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요즘 돈 없다고 해요, 친구들한테. 신한은행 나 수석으로 왔다 그러면 친구들이 싸러 그러면 야 월급쟁이 똑같잖아. 이제 대갚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 좀 뭐 그렇게 루저라고 생각하고 뭐 내가 남들보다 뭐 내 친구들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을 밟다 보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리고 너무 전략적으로 사는 거는 타이트하게 사는 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나중에 한번 돌이켜 볼 때. 저는 그걸 좀 가이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 김경민 연구원님. 네. 네,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구루님께서는 저와 비슷한 대학 생활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06학번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과도기적인 시절이었는데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저희 선배들은 그냥 이렇게 학점이 안 좋아도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시절에 계셨던 분들이시고, 그리고 점점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면서 스펙 관리를 시작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근데 이게 원래 질문이 그 전공 과목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마치고 대학교 4학년 시작할 때 군대를 갔어요. 저는 이제 군대도 그 원래 그 연고직으로 빠질 수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꼭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서 뭐 후회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전공 과목이 없어요. 왜냐면 다 재수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전공 과목만 계속 들었는데 교양 과목 하나도 안 들었던 거죠. 대학교 4학년 때부터만 이제 전공 과목 들었던 거죠. 그럼 그때까지 저는 이제 과연 뭘 했냐?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전공 과목 안 듣고 저는 제가 그 대학교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했어요. 저는 대학방송국을 해서 거의 뭐 대학방송국에 거의 올인을 하다 싶을 정도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와서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과정이었냐면은 답이 없는 문제를 본인이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리포터 생활을 했어요. 대학 방송 3년 동안 리포터 생활을 하고 제가 그 뭔가 하나를 딱 정하면은 그 끝까지 그냥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방송 안에서도 리포터 생활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생 방송국장, 실무국장이라고 그러는데 학생 방송국장 같은 것들 해서 교수님이랑 뭐 회의를 하고 어떻게 방송할지 그런 과정들을 하고, 그리고 그 후배들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었던 문제들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어떤 기사를 써야 되고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후배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방송국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많이 트레이닝 됐던 것 같아요. 전혀 정답이 없는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트레이닝 됐던 시기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저는 커밍아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학고도 맞아봤거든요. 그 학고를 제가 2학년 2학기 때 학고를 맞았어요. 워낙 열심히 그런 걸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4학년 때는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어야 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열심히 놀았으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냥 이제 저는 그 질문이 그 전공 과목 중에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됐냐라는 질문을 그 대학 생활 중에서 무엇을 제일 잘 배웠냐라는 그냥 질문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답변을 드리면은 전공 과목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전공 과목은 따로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나가서라든지 그런 공부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수업만 듣고 그냥 시험만 보는 과정 속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좀 저는 그 대학 방송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이렇게 배웠던 것 같고요. 그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네, 약간의 공통점도 있고 특이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하셨던 사항인 것 같아요. 뭐 약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단어 풀이가 됐는데 요약을 하자면 우리 회사 또는 이제 우리 랩에 들어올 때 이것만은 꼭 알고 왔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 한 가지씩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꼭 이것만은 꼭 알고 왔으면 한다라는 것. 아, 저희는 네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뭐 스킬셋 이런 거를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김규민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거랑도 좀 비슷하게 그런 어떤 스킬 같은 거를 익힐 수 있는 기회는 많고 사실 그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는 어떤 의지라던가 혹은 뭐 노력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한순간에 배워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단련되거나 익혀지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사람이 당장 가지고 있는 뭐 스킬셋보다는 배울 수 있는 능력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고요. 근데 이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것도 당연히 많은 상태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절대적인 양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자신한테 주어진 기회나 상황 내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어떤 자세로 이제 그런 것들을 했고 얼마나 뭐 배울 수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걸 봅니다. 예, 뭐 저는 보이지 않는 가치는 항상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뭐라고 하지? 제가 금융권 와서 딱 보니까 금융권 분들은 되게 베이직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직급이 낮건 높건 간에 인간성이라는 그 베이직 토대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뭐 AI 랩에 있다고 AI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고서도 써야 됩니다. 행정님, 부행정님 보고 해야 되면 밑에 직원한테 이제 보고서를 쓰라고 좀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너무 잘 못 쓰길래. 그럼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업체와 회의를 하는 거를 보고서를 쓰려 그러면 물어보든지 요청을 하든지 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딱 2장짜리를 가져와서 딱 저한테 보여줬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재밌는 거는 업체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적은 거예요.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라는 게 위에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쓰라는 게 나이가 되니까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이 사람과 나의 관점을 맞추고 그거를 네가 얼만큼 이해했고 얼만큼 서치를 했고 얼만큼 네가 알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베이직이죠, 베이직.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이제 딱 한마디 했어요. AI 하루아침 보고서 쓰러 오라 한 거 아니래요. 되게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회의실로 와서 얘기를 했어요. 했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링크를 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 친구가 이제 8시 보고면 한 7시 출근해서 써야 되잖아요. 제가 7시 출근했습니다. 출근 안 했어요.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뭐냐면은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금융권 분들은 되게 제가 볼 때는 베이직이 탄탄하신 분들이거든요.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상급자로서의 기본, 하급자로서의 기본. 그 기본이라는 거는 그 직급이 올라가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성, 휴머니티,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그런 것들.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그런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좋다고 인간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인 거예요. 기본. 디폴트. 디폴트 옵션 제외하고 얼마나 실력이 좋은 사람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 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퇴사하고 대학원 간다고 하지만 대학원 박사하고 하기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왜 잊고 사는지. 그 친구가 다시 와서도 회사 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런 베이직적인 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면 누구든 다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고 그 사람이 항상 겸손하고 그 사람이 뭔가를 받아들일 태도가 돼 있으면 그리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얘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 했을 때 예전에 3일 만에 뛰쳐나온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 프로젝트가 워낙 이슈가 많은 프로젝트였고 근데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회의를 해도 오지도 않고 저는 이제 계약직 프리랜서니까 아무도 협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다고 나왔을 때 저 부장님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너 연애 못 해봤지? 딱 한마디 했는데 그게 저는 와닿습니다. 왜? 연애할 때 어때요? 맞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처음엔 좋아서 맞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내 의견을 얘기하고 그 사람 의견을 들어주고 이런 수용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들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바꿔가는 그런 트레이닝 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베이직적인 건 항상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실력보다 중요한 건 인간성이고 휴머니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왠지 오늘- 부담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오늘 이렇게 다른 구루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 중에서 공통점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본인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컨트리뷰션 하는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 연구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논문을 하나 작성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혼자서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필요를 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랩에 오기 위해서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소양이 가장 반드시 필요하다 딱 하나를 꼽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자면은 저는 그 본인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느냐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활동을 볼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그 챌린지에 참가를 해서 그 챌린지에 참가한 그 알고리즘 같은 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깃허브 활동이겠죠. 깃허브 활동이라든지 그 커미티로 활동을 해서 이렇게 코드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커미티 활동을 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본인의 열정이 본인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참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그 참석해주신 분들의 그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분은 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운영 스텝이 그 마이크를 전달해드릴 텐데요. 마이크를 받으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네, 먼저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신한은행 이태영 수석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그 신한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IT 서비스들 중에서 수석님이 느끼시기에 가장 획기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나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난이도가 있네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 IT 서비스라는 거의 본질적인 접근은 고객이 쓸 때 편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투입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그렇게 고객이 쓸 때 카카오뱅크보다 편리하게끔 간편 결제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이건 오프 더 레코드라서 뭐 향후 출시 예정에 내년 초 출시 예정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하면 엄마에게 뭐 계좌 이체해줘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될 수 있고 뭐 이런 환경들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저 AI랩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챗봇이라든지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고려돼서 더 편한 서비스로 다가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뢰의 바탕인데, 그 신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시중 은행들은 신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 고객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녹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저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면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 레벨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은 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쑥스러워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는 저는 김상구님께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면접을 보실 때 실제로 하드 코딩을 하거나 수학적 뭐 수식을 풀게 하거나 그런 것도 들어 있나요? 네, 저희 면접 과정이 이제 전화 면접을 먼저 보고요. 전화 면접은 뭐 정말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들을 뭐 쉬운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모르신 채로 와가지고 서로에게 그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되게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다음 기술 면접에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과 뭐 그런 걸 물어보면서 지식이나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코딩을 즉석에서 하면서 뭐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지, 혹은 뭐 할 줄 알아도 뭐 그게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고민의 깊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거를 하지만 그걸 해나가는 과정 같은 걸 많이 봅니다. 수학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수학 지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저희 그러니까 데이터팀, 저희 개발팀 뽑는 어떤 그런 표준적인 방식이 있고 데이터팀이 있어서 좀 두 개는 다른데요. 개발팀 채용할 때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하거나 뭐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그 개발 지식 중에서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뭐 이제 그 알고리즘들의 뭐 복잡성을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고요. 혹은 이제 자료 구조의 뭐 그런 자료 구조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팀 면접을 볼 때는 사실 그런 거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요. 그 지원자분의 어떤 특기 영역에 좀 맞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을 전공하셨거나 뭐 수학 통계학 쪽에 좀 강점이 있는 분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요. 그쪽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다. 그래서 뭐 수학은 뭐잘 모른다. 그러면 안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실제 필드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공부한다, 뭐 PRML 책이나 ESL 원투 책을 뭐 어디까지 파야 하고, 뭐 CS231N을 들으면 정말 숙제를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코딩 레벨이 돼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실제 그 업무가 진행되는 걸 좀 엔드 투 엔드로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재미있는 걸 본 게,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어제도 데이터로 삽질하다 오셨다고. 네, 어제도 삽질.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말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기 한 몇 달 전에 이제 저희의 일상에 대해서 발표한 슬라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비트윈 데이터 팀의 하루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찾아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희의 하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설명한 게 있으니까 일단 찾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뭐 말로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4명이 있잖아요. 4명이 이제 뭐 제가 팀 매니저를 맡고 있는데 그 다른 팀들이랑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다른 개발팀들은 보통 매니저가 많은 걸 컨트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업무 분야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게 저를 통해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면은 막 제가 이제 바틀렉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막 하루 종일 막 자리에 앉아서 막 뭐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이야기를 하거나 뭐 계속 막 저희 이제 전화가 아니라 메신저로 보통 업무를 하는데 계속 그거 막 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바틀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 영역을 좀 분담하고 나눠서, 혹은
태스크들을 쫙 쌓아놓고 이제 그걸 각자 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일 아침에 모여서 이제 서로 간단하게 이제 미팅을 합니다. 한 15분 정도. 그다음에 그래서 서로 어저께 이제 진행된 일이나 뭐 이슈 사항들 혹은 오늘 이제 할 계획 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정말 이제 그 각계격파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마케팅 팀이랑 그 마케팅 비용 지출 관한 거를 좀 서포트를 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데일리하게 혹은 뭐 좀 정기적으로 마케팅 팀이랑 미팅을 계속 이제 하면서 할 거고, 그걸 뭐 위에서 숫자를 본다던가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할 거고, 혹은 내가 좀 제품 사용성이나 전략 같은 거를 좀 보고 있다 하면은 이제 그쪽 분석을 하고 제품팀과 뭐 미팅을 하면서 혹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료라던가 뭐 의견을 주고받는 뭐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겠죠. 그리고 수학 같은 거는 지금 기본적인 통계 지식은 이제 그런 업무를 할 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머신러닝 리서치랑 스터디를 한 작년에 좀 집중적으로 몇 달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조금씩 계속 이제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머신러닝 스터디 하면서 리서치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 저희는 뭐 할 때 이제 대충 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제 그걸 알아가면서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저희 뭐 저번에는 CS 224D 들었거든요. NLP. 그래서 그거 이제 팀원들이 같이 끝까지 다 들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이제 다 뭐 유도하는 거라던가 그런 거 정도는 다들 다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이 있으면 좋겠죠. 뭐 그게 없다고 저희가 네, 그게 없거나 그걸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네, 다 같이 할 때 또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면 좋을 테니까. 하지만 네, 그런 뭐 소양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저희가 또 잘 챙겨가면서 따라올 수 있게 하거나 뭐 아니면은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분야에서 특기가 있거나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뭐 개발하고 그쪽에 더 시간을 쓰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하는 방법을 또 우리끼리 만들어가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네. 이거는 이태영님한테 예, 영광입니다. 아니 네. 사실 저는 금융 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저번에 같이 딥러닝 스터디를 하다가 저희 스터디원 한 분이 하나투신 다니시는 분이세요. 제가 아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 김유수님 아닌가요? 그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 시장에서 뭐 예를 들면 하나투신에서 만든 알고리즘이랑 삼성에서 만든 알고리즘이랑 서로 붙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딥러닝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학습을 시키느냐가 맞습니다. 중요한데 네. 금융 쪽에서는 어떤 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어떤 걸 원하는지 좀 대략적으로 예시를 하나만 좀 더. 그러니까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금융 쪽에서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뭐냐면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뭐 어큐러시를 높여가지고 뭐 고객한테 추천을 해준다. 이건 되게 추상적인 얘기고요. 고객한테 데이터를 뭐 고객 데이터 그 과거 데이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프레딕션 차원에서 추이나 주기 분석에서는 쓰일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글로벌적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후생 경제지표 뭐 선행지수 거시경제지표 미시경제지표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 가지고 그 비율을 각각 레이셔를 몇으로 맞춰서 그것들에 대한 퍼센티지를 해서 모델들을 각각 떨구는 거죠. 그 모델들에 대해서 어떤 프레딕션을 예측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나로 엮는 작업을 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돼야지. 그리고 그것들이 주기 사이클릭하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전처리부터 되게 오토메이션 해야지 향후에 관리 포인트도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저는 아키텍처 잡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 금융권들도 그렇게 잡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서야 그 개인 고객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주기성만 사이클릭하게 볼 수 있고 있을 뿐이지 그게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아우르지 않으면 딥러닝 자체 예측과 추론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런 사이클릭한 그런 모델링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아키텍처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다른 분 더 질문 있으시면 예, 손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먼저 앞에 계신 분 먼저. 아, 저는 김경민 연구원님께 질문인데요. 오늘은 약간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쪽이라서 좀 생뚱맞긴 한데 저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 기반의 이제 IoT 프로그래밍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제 소셜 로봇 같은 이제 앞으로 화두가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센싱을 하는 거에만 그쳐서는 약간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IoT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약간 자유로운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맞습니다. 그 단지 센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센싱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는 하나의 알고리즘 하나만 잘해요. 컨버레이션 뉴럴넷은 그냥 물체만 잘 인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알고리즘 하나만 잘하는데 IoT의 특성상 멀티모달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센서리를 다뤄야 돼요. 뭐 GPS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집에 들어가는 그 IoT 기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가전 제품들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겠죠. 뭐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온도를 높여야 될지 낮춰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주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굉장히 다양한 멀티 센서로부터 추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론들이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손실을 해요. 예를 들어 비전과 언어, 시각과 언어 데이터를 취해서 하나의 딥러닝 모델이 취해서 그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결합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멀티모달 러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분야가 약 2015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결합을 하는 것이죠. 딥러닝 모델들을 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IoT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그 멀티모달 러닝 쪽으로 현재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분야가 쉽지 않은 분야이라서 다른 연구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분야이긴 해요. 그래서 멀티모달 러닝이 중요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예, 잠시만요. 저는 이제 비전공자인데요. 여기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저는 마케팅이나 CRM이나 뭐 서비스 기획 이런 거에서도 데이터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데이터 관련 쪽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순서로 이제 우선순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배워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 관련자를 뽑을 때 경력직을 많이 뽑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학부생인데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신입으로 그런 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 네, 이제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죠. 저희 팀에서도 이제 마케팅 같은 걸 뭐 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마케팅 비용 지출이 거의 없었고요. 거의 입소문만으로 성장을 했고, 올해부터는 좀 더 이제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특히 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성장세를 확 높이기 위해서 뭐 비용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제 뭐 한 1억 정도를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뭐 한 달에 1억이나 마케팅 비용을 쓸 건데 거기에 이제 뭐
한두 명이 그거를 약간 전담해서 그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뭔가 이제 고민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거나 하는 거는 뭐 그 정도는 적절할 것 같잖아요. 혹은 뭐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마케팅 팀이나 뭐 마케팅 팀이 일단 그거를 주도해서 하고 있고 이제 데이터 분석 팀에서는 그걸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마케팅을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뭐 방식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행착오를 막 많이 해가지고 저희 이제 내부에 있는 팀원들, 그래서 저희 마케팅 팀의 이제 팀원들이나 저희 데이터 분석 팀의 팀원들이 그런 경험을 쌓고 직접 쌓고 그다음에 좀 그런 걸 잘 하게 되는 방법이 일단 있겠죠. 그리고 경력이 있고 그걸 많이 뭐 수년간 혹은 뭐 수년이 아니더라도 경력이 뭐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밀도 있게 뭔가 그걸 잘 하셔서 혹은 재능을 보이셔서 이렇게 실력이 있는 분을 또 모셔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두 가지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왜냐면 근데 경력 있는 그런 분을 또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험들을 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그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분을 뽑는데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모셔왔고요. 요거를 다 들어보시면은 지금 뭔가 신입 이런 데이터 분석가가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미 있는 인력으로 뭔가 더 시행착오를 해서 잘하게 되던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오는 거니까 새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지금 사실 뭐 현실이 그렇고 아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 마케팅 해보고 싶으시면은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찾아서 하셔야겠죠. 근데 많은 회사들은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은 그런 기회를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이제 기회를 그런 뭔가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뭐 회사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개인 단위에서 혹은 뭐 프로젝트 단위에서 그런 거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좀 쌓아서 좀 할 줄 알게 돼야 될 수 있겠죠. 참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긴 하네요.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활동을 일단 좀 해보세요. 싸이그래머라든지 사이즈몬트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거기 활동해보시면 초심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오픈 API 아까 제가 프레드 얘기했듯이 뭐 연방준비 그런 위원회 거기도 오픈 데이터가 있고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커머셜 데이터도 오픈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오픈 API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게 있거든요. 마케팅 데이터도 오픈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오픈 API로 그냥 불러오는 건 되게 쉬운데 그 다음 처리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건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하시면은 좀 초심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뭐 좀 어려우시면은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그런 진로 고민 상담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헤드헌터 통해서도 좀 지원해 보라고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도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시고 거기서도 이제 발표도 좀 해보시고 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좀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태영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제가 원래 좀 금융 쪽에 원래 관심이 많고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신한은행 오. 그쪽 그런 면접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그 질문 자체가 만약에 입생을 하게 된다면 네. 거기 학사분들이나 박사분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될 텐데 너의 경쟁력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라서 수학 출신이라서 실제로 신입 그래서 좀 대답을 잘 못 드렸어요. 실제로 신입 중에 학사분들이 많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래요? 저도 학사인데요. 아니 그게 이제 한번 떠보는 거죠. 면접장에서 이제 한번 이 사람을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얘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석사, 학사, 박사 다 인간이다. 그리고 나도 고로 나다. 나의 어빌리티를 거기 계신 분들이 의심하신다면은 저를 직접 고용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좀 당돌하지만 그래도 센스 있고 재밌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러면은 당차네.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신한은행 거기 경력직으로 면접 봤을 때 자기 소개하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도 몇인데 지금 자기 소개를 했지만 한마디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myself tuning in advanc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옵티마이제이션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튜닝하고 자기 자신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게 인간이고, 그리고 나는 항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런 교류하고 그리고 나를 발전시키는 걸 계속 해왔다. 그리고 인생은 끝이 없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여기서 안 된다 해도 나는 크게 염려치 않는다.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네, 너무 쪼지 마세요. 네, 그건 한번 떠보는 겁니다. 많아도 가서 하시면 되죠. 솔직히 금융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배워가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석사 박사라고 한들 금융 데이터 본 적 있겠습니까? 다 막혀 있는데 가서 하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당차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궁금 상황인 아까 다양한 변수들을 비율로 다 맞춰서 데이터 환경 모델링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신문을 읽다 보면 그런 경제 상황에서도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일이 많고 그렇죠. 이론과는 정반대로 흘러간다거나 그런 설명할 수 없는 흐름들이 맞아요. 네. 그런 변수들을 솔직히 기사 같은 거 수집은 거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사들은 홍보성이 대부분이고 마케팅성이 대부분이에요. 노이즈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오픈 데이터의 경우에 기사나 그런 것들을 수집할 때, 그럼 거기서 이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팩트는 뭔지가 추론 자체가 안 돼요. 솔직히 김런닝에서 왜냐면은 너무 많이 노이즈가 있고 기사들은 돈 받고 쓰는 경우도 많고 홍보성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는 거의 판별이 불가능하고, 솔직히 말해서 소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게 이벤트성으로 뭐 좋아요 싫어요 이런 센티멘트 같은 거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그 사람의 의견인지,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모르겠네. 국정원 댓글 조작 같은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믿겠습니까 그거를? 솔직히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죠. 왜냐면 그게 여론 홍보용이고 여론 선전용이지 이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믿을 수 있을 만한 이제 미 연방준비 그 데이터라든지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 수집 창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떼돈을 벌고 있어요. 금융 쪽에서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것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들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금융 쪽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사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공작원한테 받는 건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오픈 데이터는 제가 볼 때 거의 절반 이상은 사용하기 힘들지 않나. 지금 현 데이터 분석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전에서 쓰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그래서 좀 솔직히 말해서 엠폴리오 앱이라든지 이런 자산 추천 모델 그런 앱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크게 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려면 그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도 있는 데이터에 대한 셋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것들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해야겠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예, 여기 앞에 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김상우 연구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발표하실 때 그 데이터 팀에 그 서버 개발만 하시다가 3개월인 거 하시다가 옮기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어떤 계기로 옮기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옮기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런 게 이제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스티븐이라는 분인데요. 저희 영어 이름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되게 경험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시고 아마 저희 회사에서 거의 가장 나이가 많은 지금 축에 속하실 거예요. 저희 회사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데 이제 아마 30대 후반
아마 40 정도 아마 됐었던 것 같은데 뭐 나이를 막 서로 막 밝히고 막 말하고 다니거나 이러진 않아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40 정도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는 나이가 그래도 좀 많은 편이죠. 현역 엔지니어로서는. 그래서 되게 경험이 많으시고 뭐 여러 회사 뭐 다 거치셨고 또 뭐 카카오 뭐 이런 데 계시다가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계시다가 또 거기 뭐 그 회사가 또 다르게 분리돼서 거기 계시다가 이제 저희한테 오셨는데 그러면은 일단 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좋게 보셨기 때문에 일단 온 계기가 된 거고 플러스 이제 거기서 이제 전에 하던 일이 약간 자기가 원하는 일과 조금 달라져서 그렇게 오시게 됐다고 이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은 뭐 서버 백엔드 같은 거 하고 싶은데 프론트엔드 쪽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좀 다른 데를 이제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블로그가 있어요. 그거를 그래도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얻은 노하우나 뭐 지식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공유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 되게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런 거를 뭐 운영을 할 정도로 일단 뭐 기술력이 좋거나 혹은 또 저런 거를 저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공개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회사는 좋은 회사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팀 매니저니까 이렇게 팀원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회사 되게 좋아하시고 지금 만족하고 네,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서버 개발하시던 분이 어떻게 데이터 팀 데이터 팀에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처음부터 데이터 팀에 지원을 네 서버 개발 하셨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 계셨던 분야가 이제 광고 회사 같은 곳에서 서버 엔지니어링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광고 회사들도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고 사용자들이 뭐 온라인 광고니까 광고를 뭐 봤다거나 클릭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는 게 어떤 뭐 말이 서버지만 어떤 거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도 마침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및 그런 운영 백그라운드가 강한 분을 찾고 있었고 타이밍이 잘 맞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사기업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두 그룹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구직을 하는 데이터 분야에서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받았을 때 어려운 질문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무슨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싶냐, 그리고 무슨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차례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보안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실제 현업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만약에 구인하시는 입장에서 하실 때는 어떤 포인트를 보고 싶으신 건지 또 어떤 질문이 좀 적합할지 좀 팁이라든지 뭐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질문한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뭐 저는 제가 대답 안 할 줄 알고 넉넉히 썼는데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학습을 하시고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물으신 건가요? 구인하시는 입장에서 그 구직자한테 이제 지원자에게 뭐 어떤 데이터를 우리 회사에 오면 분석해보고 싶냐, 어떤 데 기여를 해보고 싶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네. 저희가 실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현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좀 대답할 때 그렇죠. 네,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저희도 질문을 그렇게 할 때는 뭐냐면은 그 지원자의 의지를 보는 거, 의지와 그리고 경험을 보는 거지. 그 지원자들 우리에서 잘 맞게 쓰겠다런 관점은 접근하지 않고 그 지원자의 의지와 경험을 묻기 위한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여기 왔지만 지금 실전으로 지금 확 뛰어들지 않고 기획 단계라서 조금 몸이 근질근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베이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도 참고 기다리고 때를 알고 다른 활동들 뭔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소양을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데이터도 없지만 공용 데이터에서 뭔가 오픈해서 끌어와서 뭔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프레딕션이나 이런 거 임피던스가 낮은 컴피던스가 그렇게 낮은 이유는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점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주 팩터는 이거였는데 내가 잘못 본 것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 친구가 그래도 경험이 좀 있구나. 그 열심히 하겠네. 하지만 오면 기획하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참고 견지는 이제 베이직 같은 그리고 나의 경험을 이렇게 추론하는 질문 드린 것 같아요. 그게 당장 여기서 매핑해서 쓰기에는 좀 다르거든요. 또 실전의 환경들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프라 환경도 다르잖아요. 이 금융권도 그렇고 사기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럼 같이 그런 것들을 합을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예전에 쿠팡 때 코딩 테스트를 봤는데 처음에 이제 SK 플래닛인가 코딩 테스트 봤을 때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막 했어요. 떨어졌어요. 이유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뭐고 리턴 값은 뭐고 함수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받기를 바라세요? 제이슨 타입 받기를 바라세요? 그런 리액션들이 중요한 거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은 컨버세이션 이 사람이 나랑 소통을 할 수 있고 기술적인 레벨에서 안 되는 것도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면접관이 야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여기 쿠팡 갈 때는 3시간 동안 면접 봤었는데 1시간에 한 명씩 와가지고 여기 화이트보드에 막 가지고 코딩 시켜요. 근데 혼자 막 해서 잘하는 사람 안 뽑아요. 물어보고 그럼 그 사람도 못해. 목으로 자기도 못 자. 니션 들어나 같이 면접관도 그러면은 같이 웃으면서 이제 거봐 어렵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런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 너무 구직자라고 해서 너무 쫄지 마세요. 왜? 밖에 나가면 너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네가 내 위지만 그런 약간 당찬 모습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위축될 필요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only one입니다. 네. 거의 답변해 주신 거에 저도 이제 100% 동감하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거의 많이 해주셔서 조금만 보태자면은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거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요, 이 분석만 열심히 하는 거, 뭐 책상 앞에 열심히 앉아서 무언가 하는 걸로는 사실 아무 가치도 만들어지질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를 통해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 혹은 회사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일들, 혹은 사용자를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이 더 잘 되고, 돈을 버는 거면 돈이 더 잘 벌리고, 서비스면은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지고, 그거에 사용자들이 더 만족을 하고, 이렇게까지 가야만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의 가치가 거기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무슨 데이터가 있나, 그것도 어떤 그런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혹은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지금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데이터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 모으던가 수집을 추가로 하던가 만들어내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분석도 하고, 결국에 또 그런 다른 팀들이랑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떤 감이나 또 창의성,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물어보는 질문이 될 것 같고요. 저희랑 이제 그런 걸로 인터뷰를 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괜찮은 분도 계셨었는데 좀 저희 타이밍이나 이런 걸로 아쉽게도 좀 같이 못하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약간 괜찮은 답변들이, 자기는 이제 수익화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서 지인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이렇게 결제하는 정보 및 그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자기가 또 생각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사용자들이 잘 결제를 하고 그런 걸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더 잘 이렇게 뭔가 구매를 촉진하거나 혹은 그런 구매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거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답변들이 되게 지금 생각이 나는 좀 괜찮은 답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현실적이고, 예. 반면에 그런 거에 좀 안 좋은 답변들은 뭐 사용자들의 뭐 메시지 같은 거를 막 뭐 분석을 해서 뭐 패턴을 알아내겠다 이런 답변은 저희는 그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고민이 약간 부족한 이렇게 보였던 답변이었어서 저희 회사와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서 아이디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분 예 여기 있죠. 저는 이제 개발자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인데 이제 개발 분야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IoT나 뭐 인공지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분야들 중에서 어떤 분야로 이제 집중해서 선택해서 공부해서 취업을 할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시고 인공지능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있으신지 공부하게 된 계기가. 네, 저는 이제 뭐 저를 이제 빅데이터 한 칸 떼고 이태영 이렇게 한글로 검색해도 구글에서 많이 검색이 되고요. 그 딥러닝 한 칸 떼고 이태영 돼도 제가 많이 검색이 돼요. 기술 트렌드는 항상 변하지만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다 마케팅 용어로 전락해가지고 막 이게 사람들이 막 혼돈에 있을 때 하나 둘씩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012년도 13년도에 빅데이터를 공부해서 그 플랫폼 데이라고 하는 거기서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스플렁크 센트리퓨지를 어떻게 데이터 관점에서 쓰는지도 또 세미나를 했었고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보니까 2015년도 이제 R 컨퍼런스에서 딥러닝 관련돼서 이제 세미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흐름이 외국은 되게 빨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010년도에도 안드로이드 세미나를 했었는데 2010년도에 안드로이드 개발자였습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안드로이드 언제 알았냐면 2009년도에 인도네시아 갔더니 아이폰이 되게 많이 쓰이고 블랙베리 엄청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 SKT와 삼성의 뭐 그런 모종의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썰만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피치폰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를 외국 사람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안드로이드 공부했더니 이제 프리랜서로 취직을 했고 거기서 이제 또 엄청나게 이제 안드로이드의 이슈가 막 광풍이 2010년에 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 딥러닝이랑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버전은 바뀌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버전이 제가 1.0인가 1.1.0에 시작했는데 2.0까지 업데이트 되는데 6개월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버전 릴리즈가. 지금 텐서플로 보십시오. 제가 시작한 게 0.8.0인가 지금 1.3.0 나오잖아요. 막 그 API 막 바뀌고. 근데 이게 끝일 것 같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클라우드 그 벤더사들 있잖아요.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이런 친구들 그리고 클라우드라도 지금 ML 엔진을 지금 장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그 10년, 20년 전부터 준비한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10년 전부터 준비했겠죠. 빅데이터 때부터 외국 벤더사들은 그런 애들이 지금 두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계 전투를 하는 거죠. 전략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IT의 현실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를 공부해야 되라고 하기가 되게 난감하고 저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제가 공부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써보고 AWS 써보고 애저도 써봐요. 그러면 각자의 특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POC 타입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게 편한 게 뭐가 있을까를 먼저 보고 그거를 좀 써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편한 게 뭘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게 데이터로 모델만 입힌다고 될까? 막 그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금융 세미나 할 때도 왜를 물어봤잖아요. 왜? 금융이 뭐야? 왜 카카오뱅크가 나왔을까? 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왜 나왔지? 그 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POC를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기업을 취직을 하셔야 되니까 내가 나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들을 팩트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제가 면접 관이기도 하고 뭐 그럴 때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노말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안 한 것 같아. 뭔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까지 한 거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만 이게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을 질문을 몇 번 해보면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하라서 했어요. 막 약간 그런 거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학점이 돼서 아까 뭐 수능 성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왔어요. 대학 왔어요. 그리고 학점이 안 좋아서 대기업 못 가고 중소기업 취직하려고 그래. 이런 무슨 멘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나도 학점 2.98이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아니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냥 저는 또 안타깝다. 내가 근데 그런 얘기하면 꼰대가 되니까 얘기 못 하겠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응? 내 인생인데. 아 꼰대요? 아 죄송합니다. 뭐 꼰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수리라도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남한테 맡기지 말아요. 자기의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나잖아요. 왜 남이 이렇게 한다고 왜?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왜 하는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도 요즘 좋은 직원이 뭐냐면 저한테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아 나 뭐 해?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번에 저도 이번 주 일요일 날 혼자 출근했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 다. 내가 정리하고 간다고. 근데 출근하는 그 후배 사원이 있어요. 얼마 고마워. 커피라도 한 잔 사줬지. 그러니까 뭐냐면 오지 말라 그래요 저는 웬만하면. 내가 해결할 일은. 왜? 그래도 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그게 팀워크잖아요. 그런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신뢰를 어떻게 만들고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함께 가느냐. 근데 지금 친한 친구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나 여기 서울대 여기 입구에 버스 타고 오는 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 시험 기간이 이거만 보고 있어. 막 혼자서 막 내가 이겨보겠다 옆에 놈. 더 왜 아니 내부에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적은 외부에 있어요. 응?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 같은 클래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외국에 있다고. 저 프랑스 노란 머리 이런 애들 이제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시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코넬대, 에딘버러대, 뭐 쿠팡 같은 경우도 거의 직원이 50%가 외국인이에요. 막 아마존에서 오고 막 그래요. 걔네들하고 경쟁해야지 우리끼리 뭐 치고받고 해서 뭐예요. 그리고 막 클라우드라 나오고 막 AWS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크게 가지세요. 크게. 파이팅 하시고. 네, only 원입니다, 여러분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랑도 비슷하네요. 저는 이제 전기 컴퓨터 공학부 전공했고 그때는 그게 벌써 10년도 더 전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 막 흑백으로 막 흑백 피처폰 막 이런 거 들고 다닐 텐데 이런 모바일 시대가 올 것 같아서 석사 전공을 이제 이동통신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윈을 창업을 해서 이제 모바일 앱 개발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비트윈을 데이터 분석한 거는 비트윈 다 만들자마자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서 그게 아마 2011년 말 뭐 2012년 초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진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아마 모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되게 큰 소셜 게임 회사예요. 이제 그때 한창 소셜 게임이라는 게 처음 막 나오고 이렇게 좀 떴을 때인데 그때 가장 잘하는 회사였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게임을 관리를 하는데 그걸 다 지표화를 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내려서 되게 잘한다더라. 그런 걸 접하고 이제 우리도 저런 걸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했고,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데이터 분석 업무가 되게 많아지고 중요해지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다음 또 할 일, 또 다음에 다가올 산업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거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계속 이제 스터디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큰 산업의 흐름을 많이 보면서 그걸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아이폰 개발도 했었고 안드로이드 개발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요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베이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본 전공 과목들 있잖아요. 알고리즘이라던가 자료 구조라던가 컴퓨터의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
잘 하고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런 예를 들면 딥러닝 이런 거 혹은 이제 앞으로 또 뭐 유행할 무언가 그런 것들을 또 빠르게 습득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열정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제 전공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그 중에서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 진로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은 향후 이 그 학문이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만큼 사용이 될지를 제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전공이었는데 뭐 인공지능이랑 그리고 네트워크, 뭐 OS 같은 시스템 분야 등등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시스템이랑 네트워크 분야 같은 그 분야는 이미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저는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이 기업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당시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기업이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연구 자체도 잘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많이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은 향후 이 기술이 지금 당장 발전을 안 했더라도 약 5년이나 10년 후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했고요. 근데 그 안타깝게도 요즘의 기술 트렌드가 굉장히 빨라서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딥러닝 기술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일부 회사가 더 기술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학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민을 하실 때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어떤 기술이 나에게 특화가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하실 때 지금 당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보다는 약 5년 후 정도에 사용이 될 것을 좀 골라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딥러닝 분야에서도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컨버루션 뉴럴넷, 리커런트 뉴럴넷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빨리 상용화가 될 것이에요. 뭐 한 2, 3년 안에 완벽하게 상용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강화학습이라든지 리인포스먼트 러닝 또는 겐 이미지 또는 그 동영상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인 겐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은 당장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향후에는 더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향후에서는 이제 이 기술이 많이 발전이 이루어져서 상용화가 될 때 당장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장 잘 되는 것을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막상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제 딥러닝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그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회사들이 뽑고 있지만은 제가 듣는 그런 소리들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1년 뒤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듣는 소리 중 또 하나가 딥러닝 공산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품을 만드듯이 딥러닝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년 뒤면은 거의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사용될 기술로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질 그 특기가 될 만한 기술들은 약 3년에서 5년 정도에 좀 사용화가 될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강화학습, 겐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을 잘 이용하신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추가적인 질문 좀 더 몇 가지 받도록 할게요. 네. 김상우 연구원님께 그 비트윈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얼마 전에 스티커 추천 기능이 업데이트됐더라고요. 이 기능이 이제 메시지를 입력하면은 그 스티커 그거 맞는 스티커를 추천해주는 기능인데 이 서비스가 어떤 플로우를 타면서 혹시 그 제공이 되는지 뭐 이런 뭐 기술들이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딥러닝이나 뭐 이런 기술들이 지금 사용이 되어 가지고 유저들에게 제공이 되는 기술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딥러닝 기술 맞긴 한데 뭐 저희가 막 자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이제 딥러닝 그렇죠. 뭐 그 자연어 처리 분야에 그 워드 임베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 단어를 컴퓨터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건데 그걸 어떤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어의 방향성이 어떤 고유한 위치 같은 게 나오고 인접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비슷한 곳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 같은 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용자들의 메시지 같은 거를 가지고 그 임베딩을 만들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스티커를 사용하는 게 또 근접한 어떤 단어들과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비슷한 대화의 맥락에서 그 스티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모으면은 이제 그 사용자들이 입력한 의미에 좀 적절한 스티커를 추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그 워드2백이라는 네, 그 알고리즘을 사용한 그건 네, 되게 쓰기도 쉽고 단순한 아주 베이직에 해당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네, 뭐막 거창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고 네, 하지만 또 막 사람이 막 케이스를 이렇게 막 나눠서 입력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으로 네, 학습시킨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런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반영이 되어서 네. 더 나은 추천을 해준다던가 이런 선순환의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그런 그런 부분도- 구조인 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김경민 연구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앞으로 그러니까 감정 이해를 하거나 막 컨텍스트 파악하고 이런 그런 딥러닝이 뭐 연구가 활발해질 거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점으로 보고 그걸 학습을 시키는 건지 감정이라는 게 그 표정 기준을 네, 말씀하시는 그 기준- 감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학습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반어법을 쓴다거나 예, 뭐 맞아요. 선의 거짓말, 뭐 예. 비꼬거나 이런 것들도 예. 다 기계들이 학습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것들이 네. 궁금해서. 사실 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사람이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람의 언어를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캐치를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제일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때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최대한 객관화를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인데 감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표정이 되겠죠. 그 비전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비전 정보 외에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하는 언어 그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톤 등이 아마 감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 컨텍스트도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이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화 영화가 아니라 그 드라마 프렌즈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농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비유법이라든지 반어법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의 개인적인 연구 주제가 그 프렌즈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그 프렌즈 데이터 스토리 중 안에서 어떤 부분이 그 농담 포인트였고 어떤 부분이 진담 포인트였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을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그 연구 주제인데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라운드 트러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인지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이 참인지 정할 때 아직까지는 그거는 다 사람이 알려줍니다. 사람들을 저희가 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프렌즈 비디오 안에서 어떤 부분이 농담 포인트였고 어떤 부분이 진담 포인트였고 그 비디오 안에서 주인공들의 감정은 어떤지들을 일일이 다 태깅이라 그래요. 태깅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한 태깅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에요.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모델이 학습을 할 때 확률을 학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기쁠 확률 아니면 슬플 확률 이런 확률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산의 참값은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을 기계한테 부여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도 사람이 만들긴 합니다. 그 데이터를 사람의 경험이라고 보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이태영 수석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강의 중에 네. 비트코인의 한계를 과거의 네. 경험에 빗대서 그렇죠.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예. 그 제 생각에서는 아까 금융이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편의가 쌓이는 게 금융이라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게 신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비트코인은 자체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정의 이제 그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 아닌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보안의 문제만 아니면 그게 앞으로의 그 중앙은행의 허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 통화 구조를 보면은 지금 중앙은행과 그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들이 정책이라고 해서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시중 은행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은 통제를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금융이 신뢰를 기반하면 프릭션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널 빌려주는 거야. 약간 뭐 그런 관계. 그리고 내가 자금 중개를 하는 그 자체가 신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셧다운 됩니다. 금융 서버가 셧다운된 거 본 적 있어요? 시중은행? 셧다운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 거래소에 있는. 이번에 빗썸인가 코빗인가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 거래소가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그 저기 전남에서 곡괭이 들고 찾아왔다고 조폭들이 그런 일화도 있어요. 거기 저 종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투기 세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폭이라든지 뭐 이상한 사람들은 다.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뭐 이거는 낭설이지만 그 조직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연방준비위원회 이스라엘인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아는 사람 통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태양열하고 풍력하고 누가 투자할 것 같아요?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산유국들이 투자합니다. 산유국들이. 왜냐면 자기의 패권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죠. 달러를 쪼개내는 건 FRB죠. 연방은행이죠. 연방은행이 쉽게 비트코인을 놓아줄까요? 향후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는 걸. 그래서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미국에서 선물로 거래됐죠. 비트코인이. 2번이나 그 장이 섰습니다. 폭등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일련의 메커니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편적인 사실만 그 사실로 생각하지만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other side. 그리고 왜 그럴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거래를 막겠다고 하지만 뭐 오늘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정부에서 뭐 잠정적 허용이라고 뭐 이런 이 애매한 그 뭐 이게 금지도 아니고 잠정적 금지면 뭐야 이거 애매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의 그거랑 또 약간 유사할 수 있는 거죠. 얘를 막으면 비트코인 향후 기축통화 시장에서 우리가 소외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좀 답변이 되셨나요? 좀 어려운가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좀 어려운가? 좀 어려워요? 제한을 어. 못 두는데 어. 그럼 그 이스라엘 쪽이나 그 연방의 그러니까 그 기축 통화에 대한 그 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산유국들이 대체 에너지 투자하는 거는 자기가 산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는 게 마찬가지로 달러가 기축 통화잖아요. 미국의 제일 중앙은행은 중앙연방은행 FRB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뒤에서 비트코인을 조종하고 있고 얼마 전에 미국이 그걸 선물화했다라는 풍설이 있다. 설입니다, 설. 하지만 신뢰가 간다. 설이지만 왜냐면은 원래 사람이 맥락이 그렇거든요. 맥락이 컨텍스트라는 게 그런 설이 있다. 설입니다. 동영상 확실하게 설이에요. 네. 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예,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뭐 좀 없으시고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돼가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거 신청을 받을 때 또 질문이 또 올라온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 좀 중복되는 내용들을 좀 봤는데 그거를 좀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질문은 뭐냐면은 네, 보면은 그 인공지능이나 그 빅데이터 쪽 분야 관련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 그 기업 쪽에서는 석사 이상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학사는 인공지능이나 아니 빅데이터 분야에 취업이 힘든가요? 라는 질문 이런 맥락의 좀 질문이 많았거든요. 혹시 각자 그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짧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석사나 박사를 따로 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학사라고 해서 안 되고 이런 정책은 전혀 없는데 이제 자기만의 뭔가 특기라던가 뭐 특기 같은 게 있는 거를 저희는 선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경력이 없는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고 왜냐면 경력을 통해서 뭔가 자기만의 특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경력이 없어도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 활동이라던가 뭔가 뭐 아까 전에 소개드린 것처럼 뭐 오픈소스 활동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또 특기를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고 아무래도 그 학위 과정 이제 뭐 박사학위 같은 걸 했다거나 하면 그 박사학위라는 게 자기만의 연구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걸 해야만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정받아야만 그렇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당연하게도 뭐 자동적으로 어떤 그런 자기만의 뾰족한 엣지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니까 아무래도 좋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자체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이 해왔던 일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이점이 없다. 인재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석사 박사를 운운하는 겁니다. 다 노멀해요. 근데 노멀한 사람을 쓰고 싶지 않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석사 박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노멀하지 않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다 노멀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박사학위를 갖다 놔도 재밌는 거는 노멀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밌는 거는 그 친구는 스콥이 좁아요. 주어진 일은 잘해요. 스콥이 좁아.
그러니까 뭔가 더 안 할라 그래. 그러니까 뭔가 데스파이트가 없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내 일 아니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일은 주어지면 하겠지만 이게 조금 뭐 컴peten스가 좀 벗어나거나 뭐 우선순위가 낮거나 정확도가 낮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근데 해야 돼. 근데 안 해. 그러면 이건 지금 박사가 필요하신 건 아닌데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은 그게 스코프이 정확하고 딥러닝 어프로치로 할 수 있는 어떤 타겟이 명확하면 이 친구가 와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 딥러닝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기획 단계입니다. 기획 단계. 어프로치고 어떤 얼굴을 써야 될지 이렇게 선정하는 단계고 거기서 물론 박사분들이 도움 줄 수 있지만 이분들은 데이터를 또 몰라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봤던 이 박사님은 대단한 분이시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분이지만 제가 봤던 대부분의 박사님들은 좀 꽉 막혀 있다. 꽁하다. 선비 스타일. 약간 꽁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그 내가 맞는 말을 해도 좀 꽁한 거예요. 뭔가 좀 약간 뭔가 모르겠어. 그게 뭐 그 지점이 뭔지.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박사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 참 말하기도 어렵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박사, 석사, 학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말한 자신을 탈바꿈할 뭔가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사학위를 맡고 있는 사람의 네, 대답을 드리면은 네, 사실 맥락은 일치를 합니다. 그 박사학위, 석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그 공인된 그런 그 학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인된 다른 나만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기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이제 매력적인 것은 그 오픈 소스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특기를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컨트리뷰션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 한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길은 아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이제 잘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제 눈을 둘러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공헌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오픈소스 활동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본인의 소스 코드를 본인의 연구했던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해 주는 것입니다. 깃허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커미트 활동 등을 통해서 오픈을 하는 것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본인의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사회 공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무조건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만 취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하나의 공인된 자리인 것이고 그 외의 것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공인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뭐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룹을 이루시고 그 그룹 안에서 스터디를 하시고 그리고 코드를 작성 같이 해보시고 그룹 활동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활동 또는 그룹 활동. 왜냐하면은 그 대학원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랩 생활에서는 그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랩 생활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다른 그 그룹에 참여를 하셔서 커뮤니티라든지 그룹에 참여를 하셔서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같이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질문을 해보시는 과정들을 해보시면은 좀 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을 뽑는 입장이 됐을 때도 그런 사람들의 더 우대를 할 것 같아요.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깃허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스터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좀 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만 첨언을 해보자면은 이게 아까 전에 이제 김유미님께서 발표하실 때 그 깃허브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렇게 노트북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제 본인이 연구하신 걸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보면서 보면서 저거 보고 저희도 이제 그 머신러닝 스터디도 하고 리서치도 하니까 저걸로도 공부하면은 되게 좋은 공부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이분이 뭐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혹은 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런 걸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게 그걸 보면은 딱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굳이 막 뭐 인터뷰를 보거나 막 물어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3명 중에서 2명이 이제 오픈소스 활동으로 그런 거 하는 사람이고 1명은 또 커뮤니티 활동으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분들이잖아요. 되게 좋은 방법이라서 저도 적극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많은 좀 질문을 솔직하게 답해 주신 그 3분의 구로님께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으로 오늘 토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척 추워졌어요, 이번 주에. 네, 또 추운 날씨에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길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 마무리 모쪼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저희 토크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